들어왔지? 이제 오케이. 2013년도 행정법 퍼펙트 단과 강의 13강 행정부의 특성 들어갑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고요. 교재는 2012년도 발행 행정법 강의예요. 교재는 아마 이 교재가 기본서가 되겠 같고요. 다 괜찮아요. 자, 들어갑니다. 행정부의 특성 들어가죠. 첫 화면에서 뒷모습 보면 안 좋은데, 이 발언 행정법 중에서 행정부의 특성 들어갔는데요. 행정부의 특성은 시험 문제 과거엔 참 많이 나왔어요. 과거라는 거는 좀 오래된 사람들이죠. 지금쯤은 아마 사무관이나 주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고급에 출발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이제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요즘은 출제가 좀 덜 돼요. 그래서 덜 되니까 옛날에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죠. 옛날에는 행정부의 특성할 때는 행정부의 특성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데 행정법의 특성이라는 말은 행정법이 다른 법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인데 다른 법하고 다른 점이 특성이거든요. 근데 다른 법이 뭐냐면 사실은 과거에 두 가지가 비교됐어요. 하나가 뭐냐면 지금처럼 사법하고 비교되는 것도 있고 또 과거에는 헌법하고 비교됐어요. 그래서 헌법은 정치성, 이념성, 가변성 이런 게 특성이고 행정법은 기술성, 수단성, 또 불가변성 이런 특성도 자주 출제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점점 이렇게 막 진화돼 가다가 어느 한순간 탁 나버렸어요. 아마 그거는 제 생각할 때는 90년대 들어서서 대학 교수님들 대폭 변경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 그 물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90년대 후반부터 초반까지 과거에 이제 잘 나갔던 전통적인 다수리 사람들이 퇴진을 하고 새로운 다수리 이제 등장하면서 바뀌었어요. 행정의 특성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 문제에서 아주 요 자체가 자주 출제되는 그런 비중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건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요.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내가 행정법을 들어갔는데 굳이 영미법계는요. 사법체계, 즉 이런 보통법 체계 하나만 가지고도 죄송합니다.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대립법계에서는 굳이 공법체계를 마련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서는 뭔가 사법과 다른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한 점을 지금 공부하는 거죠.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립법계는 우리는 너희들 보통법 체계도 괜찮지만은 우리는 굳이 이런 채택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고 또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들어가는 게 3장 들어가게 되면 행정법 관계의 특성을 공부하게 돼요. 근데 행정법 관계는 건 뭐냐면 행정법의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당사자에게 권리가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그 관계의 특성이거든요. 알고 보면 이 관계의 특성하고 행정법의 특성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사실은 그 뿌리가 같은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2편 들어가게 되면 행정행위 공부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우월적인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권력적이고 우월적인 특성을 주느냐 이것들이죠. 그것은 우리가 3편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강제, 행정부의 특성도 우월적인 지위고요. 또 4편 들어갔을 때 행정쟁송의 특성도 뭐냐면 결과적으로 행정쟁송 중에서 우리가 별말 안 하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핵심되는 것은 항고거든요. 항고쟁송인데 그 항고쟁송의 핵심이 바로 뭐냐?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알고 보면 이 행정부의 특성에서 행정부와 관계의 특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계의 특성에서 2편과 3편, 4편 즉 행정행위,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관계, 법률효과 그리고 이러한 행정강제, 의무의 확보수단 또 행정구제수단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특성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이제 우리가 객관식적인 우리가 마인드를 좀 가지면 좋아요.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할 때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하면 제일 좋거든요. 우리가 이제 똑같은 지식이 저장되어 있어요. 다 공부해가지고 저장되어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1분에 있잖아요. 그 저장된 지식을 빨리 당겨와가지고 판단을 내서 답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 똑같은 참고를 주면서 똑같은 책을 줬어요. 참고 저서를 주면서
주워놓고 나서는 한쪽은 책을 산더미 좀 쌓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자 지금부터 시간 재가지고 1시간 내에 한쪽은 뭐냐 서가에다가 있잖아요. 분류별로 딱딱딱 정리해놨어요. 그것도 이제 딱 그 분류별로 딱 책에 딱 이렇게 딱 정리해서 1편, 2편, 3편, 4편, 행정법, 행정학, 국사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행정법 안에도 이제 편장절별로 또는 주제별로 딱딱 정리해가지고 내가 딱 그냥 자다가도 딱 그냥 손만 뻗치면 내가 어느 쪽에 어느 책이 있다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이 상태하고요. 그냥 책을 읽긴 있는데 이게 한무대기, 저거 한무대기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와 이렇게 한무대기, 행정법, 행정학 딱 썩어놨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자 시간 재가지고 지금부터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100개의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책을 보고 답변해 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책에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했을 때 어느 게 이기겠어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가급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넓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겠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넓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책이 많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뭐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뭐냐? 너무 정리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너무 처음에는 정리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공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서 딱딱 넣는 습관들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범위를 좀 넓히는 것도 좋아요. 너무 요약이라든지 너무 간추림 또는 너무 핵심 이런 데다 초점 두지 말고 범위를 좀 많이 넓히되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정리해두면 좋겠죠. 자, 그럼 행정법 특성도 할 때 시험 문제가 묻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행정법 특성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요. 인 것 아닌 것 묻거든요. 그럼 아닌 것 할 때 행정법이 바로 뭐냐 공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행정법 특성 아닌 것 할 때 주로 뭐냐면요 민법이 뭐냐면 사법이거든요. 이러한 민법의 특성이 답으로 나와요. 지금도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민법의 특성이에요. 좀 일단 민법 공부하겠지만요. 사법의 핵심은 양 당사자가 대등하고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법의 특성에서는 뭐냐면 양 당사자 의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같이 차 타고 놀러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가기 싫어요. 안 가겠다. 그럼 차 세워야 되지. 그러다가 다시 부모가지고 사실 농담이었어. 이러면 또 다시 또 차 운행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러나 우리가 전체와 개인의 문제, 예를 들면 만약에 KTX라든지 비행기처럼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이런 행정법 같은 전체와 개인의 문제에서는 뭐 한 사람이 차 세우란다고 차 세우고 그다음에 뭐 안 가겠다고 변덕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 사실은 농담이었어. 이런 것들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민법에서는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민법에서는요. 이 의사표시하는 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점은 공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의사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본인의 진심이 아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농담을 하는 이 사회에서는 어떤 말할 때 농담으로 얘기할 때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냐? 무효로 해야 된다. 그 효력을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러한 무효로 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민법 제107조가 있거든요. 107조 단서 또는 후단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107조 왜 써주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107조 안 외워도 되지 물론 지금 알면 되지만은 107조 저걸 안 보고 있으면 어느 날 107조 후단 단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갑자기 또 휘청해요. 그래서 익숙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효라는 이런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 즉 공포관계 적용 안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건 날 때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이제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군 전역 지원 사건, 여군의 전역 지원이죠. 전에 우리 학원에 여학생 하나, 가나픈 여학생이 하나 왔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해병대 대위더라고. 대위 출신들하고. 이건 제 전역인데, 이러한 그 전역은요, 원래 전역 지원사하고 연장 복무 지원서를 동시에 받아요. 왜 여군들은 이제 자기들은 전역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전역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받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추리내야 되니까, 이 군대, 이러면 공무원 참 좋은 점이 뭐냐면요, 군대, 경찰, 국정원은 다 뭐가 있냐면 계급 정년이 있어요. 그 계급 내에서 진급을 못하면 퇴직을 해야 돼요. 나이가 아무리 젊더라도 정년되기 전에. 근데 일반 행정직은 뭐냐 62세까지는 또 앞으로 이제 정년이 늘어나겠죠, 그죠? 앞으로 늘어날 건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아마 노령화 사이가 되면은 65세까지는 뭐 다른 분하고 당상이에요. 그래서 아직 뭐 멀었어요. 그냥 30세 이상 근무할 수 있으니까 마음 느긋하게 가지세요. 가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65세면은
들어가면 25년 근무하나? 하여튼 간에, 자,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곧 40이잖아. 지금 늘. 저는 얼마 전에, 방금 전에 40이었고, 여러분들 곧 40이고, 자, 그래요. 좋은데, 여군 진역 지원사에서 이제 여군 전역 지원서하고, 그 다음에 연장 복무 지원서를 다 내주고, 자, 다 불러가지고, 쫙 해가지고, 나 이름 써내? 해가지고 받아, 그다가지고, 이제 처리한 거야. 하니까, 나는 여군 전역 지원은 나 의사가 없었는데, 진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례에서는, 그거는 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 하는 이런 판례가 나와 있어. 그죠? 판례 읽으면 참 좋아요. 판례를 제가 말씀드린 판례도 알면 좋고요. 또 그렇게 진짜 글자로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글자로 읽었을 때, 그 글자가 시험 문제 질문 나오니까. 내용은 아는 거, 우리가 신이 피해를 아는 거하고, 신이 피해하고 달랐을 때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하면 되게 좋아요. 또 하나가 이제는 이러한 공장 이전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장 이전에 대한 이러한 신고 해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된다. 이거는 유명한데 밑에 거는 좀 잘 몰라요. 근데 밑에 거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한 2번 됐고 위에 거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 공부에서는요, 만약에 내일 당장 시험을 친다, 쪽지기 특강하면 이것만 얘기하고 말아야 돼요. 특성인 것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거 찍어서 주면 제일 좋아요. 좋지만은, 그냥 좀 추가 좀 합시다. 공부 좀 두들게 하면 좋은데, 두 번째 얘기할 거예요.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거. 자, 과거에 이제 문제 나왔던 거 됐거든요. 자, 민법 할 때는요, 사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공부할 때 양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되는데, 우리가 뭐 사실은 요약하거나 또는 주입식 교육 되게 좋아요. 주입식 또는 강의식 학원 대한민국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강의식, 주입식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뭐냐? 효율적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지식을 주입하고 써먹을 수 있는 데는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거 화학 비료 비슷한 거예요. 효과는 직방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계속 오래 가서는 안 돼요. 잘못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토양이 황폐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학원 교육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학원 강사지만은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이게 황폐화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자본주의니까 시간의 어떤 그 촉박한 점이라든지 효율을 따지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좀 시간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이게 시간이 좀 있을 때 좀 마음의 여유 가지고 책을 좀 읽어봐 주시고요. 생각을 좀 해봐 줘야 돼요. 이게 왜 그렇지? 머릿속에서 막 짐도 막 많이 나가고 책을 막 페이지를 막 오늘 200페이지 봤다 300페이지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제에 대해서 왜 행정의 특성이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넣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굴려봐야 돼요. 굴리는 시간이 있으면 분명히 의문이 생겨요. 이거 그래서 생각 안 했던 게 이제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때는 그냥 그렇겠거니 나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문이 생겼을 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틀린 대목이거든요. 왜냐면 그럴듯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와서 그때는 저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선생님, 나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근데 다른 대단한,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춘추관 할 때처럼 학생들 500명, 600명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수업을 일주일에 50시간씩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이런 거라고 이야기 못 해요. 얼굴 쳐다보기도 힘들고요, 사실은. 또 여러분들 질문하다 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선생님 막 섹섹거리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수업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은 질문하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질문하는 얘기 아니거든, 그거는. 이런 구조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단 말이지. 얼마나 좋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 와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 했잖아. 그럼 이거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요. 알겠는데 또 이렇게 질문 또 오고 또 재차 또 질문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거기서 그 주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법적인 문제하고는 연결될 수도 있고 내가 지식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고. 그런 점을 꼭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부의 특성인 것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건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맞는 지문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고의 특성인데요.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사법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정법에서 시험에 나올 때 다음 중 행정법 관계의 특성이 아닌 것 답으로 사고의 특성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고요. 다음 중 행정 수행의 특성이 아닌 것 당연히 민사 수행의 특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하면 행정법에 늘 답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그 배경을 글자만 알 게 아니라 좀 자세히 하면 좋은데 사법이란 말이 뭘까? 이것도 한번 보죠. 한자를 이렇게 사법이라고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사법 체계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민법을 얘기합니다. 그 글자를 한자로 쓴 이유는 민법. 왜 민법 한자로 썼느냐면은 좀 의미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민법 이렇게 써죠. 저 민자 여러분 압니다. 백성민자라고 돼 있어요. 되게 나쁜 의미죠. 왜냐하면 백성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군주제가 전제되어 있어요. 제가 참 못된 말이고요. 번역이 참 묘하게
거짓말이 아니면서 거짓말하는 거 가끔 있잖아요. 왜? 희한한 거짓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민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민법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왔냐? 사실 이제 스위스는 우리는 민법하고 상법 구분하는데 스위스는 민법 안에 상법을 집어넣어놨어요. 다 같은 하나의 특별 상법, 민법의 셈인데 민법이란 말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왔냐? 우리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들어온 거는 일본은 뭐냐? 네덜란드 통해서 받았어요. 우리도 사실 일본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통해서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네덜란드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덜란드 지금도 강국입니다. 국민 소득이 6만 불인가?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별 자원도 없는데 아주 강국입니다. 내가 그런 나라가 좋아요. 작으면서도 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앞으로 훌륭한 나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그걸 나는 원합니다. 너무 큰 나라 되는 것보다는 중국놈들 크잖아요. 근데 뭐 내가 볼 때는 국민들이 백성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덜란드 제일 핵심이 뭐예요?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데 이게 이 나라의 힘이에요. 힘인데 이 네덜란드 민법인데 우리는 이제 어디서 왔냐면 독일 민법이에요. 똑같아요 사실은. 이 두 놈도 뭐냐 굉장히 합리적인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회 자체가 합리적이라.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조만한 하다못해 상추 하나를 그려도 양파를 그려도 있잖아요. 신경 써야 돼요. 이 할머니가 양파 주세요 내가 했거든. 양파에 무디겨 있어. 있는데 주세요 했는데 내가 좀 멍청해 보이니까 진짜 그래. 우리 동네 시장에서 한대. 그럼 할머니가 양파 담을 때 뭐 어떻게 하냐. 전시는 큰 거 있잖아. 그거 가면 바구니 그다 담아주면 되는데 그거 하면서 있잖아. 큰 걸 쓱 빼고 있잖아. 작은 걸 이렇게 담아주더라고. 그러면 작은 거 이렇게 딱 담아주더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참 그때 곤란해요. 분명히 있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경우에 없는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인데 할머니고 사소한 문제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냐? 늘 살면서 늘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민법인데 나 독일에서 왔어요. 이 독일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독일말 번역해서 독일 이제 있는데 비르글 리헤스 레이트라는 거예요. 레이트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익숙해질 건데요. 독일말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 CH는 이제 이게 아, 에, 이 이런 데서는 죄송합니다. 아, 오, 우나에서는 흐로 발음됩니다. 바흐, 이제 바흐 같은 경우는 바흐 이렇게 되고요. 이제 독일에서는 뭐 이힐리베 디히 할 때 히히 바로 히입니다. 히로 말하는데요. 레이트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법이 이제 뭐냐면 독일에서는 중성이거든요. 다스 레이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뒤에가 중성이라고 이제 의미 부여나 붙여주는 거고 LICH는 영어로 LY 비슷하게 뭐뭐한 영어 형용사나 부사음이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비례적인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비례가 뭐냐? 우리가 독일에서 이제 영어 연수가 따와서 제일 많이 배워오는 게 뭐예요? 욕하는 거, 뭐 퍽하고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주로 이제 이런 거 배우는데 독일에서는요 퍽에 해당되는 게 뭐냐? 휙이에요. 그게 이제 우물라우트인데 이 파리똥이라고 하는 이 우물라우트가 붙으면은 사실은 이제 빼면은 사실은 비슷한 어가야 되는데 그냥 불어적인 법이란 거예요. 불어가 도대체 뭘까요, 그죠? 자 봐요. 이제 긴 이야기 하고 싶은데 못 합니다.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술자리 같으면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좀 재밌게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거든요. 근데 못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륙이 있어, 그죠? 자 대륙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가 유럽 대륙입니다. 유럽의 대륙인데 과거에 땅이 세 종류가 있어요. 다음 뭐냐? 사진은 똑같은데 교황령 있어요. 교황령, 교회령. 내가 또 교황령, 피핀이 이제 교황한테 기정한 이래로 교황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영주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령이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뭐냐면 우리 대학의 자치라 그래가지고 대학에는 경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서양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게 왜 나오냐면은 옛날에 대학이 다 뭐냐 교회에서 세워졌거든요. 교회 안에 수도원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지금 유명한 사실은 지금 서양 대학의 출발점은 물론 뭐 체코라든지 이런 데서 기분 나빠할 거예요. 체코에 구스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일 유명한 대학은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하버드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하버드인데 걔들 도시 이름이 캠브리지시잖아요. 이 캠브리지가 원전이에요. 그래서 캠브리지 뺏긴 거야. 캠브리지 목사품이 하버드 저쪽에 미국의 하버드 에일리그라고. 근데 그대로 뺏겨서 왔다고 목사품인데 그러면 옥스퍼드는 그러면 뭐냐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오리지널은 뭘 뺏겼냐면 파리 대학을 뺏긴 거야 지금은. 근데 파리 대학은 전형적인 게 뭐냐면은 원래 이름이 알아요, 여러분들.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 나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비포 선라이즈라는 그 영화에는 보면은 그 나와요. 줄리 델핀가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 이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 나오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 장면 그게 뭐 소로몬노 다닌다 이렇게 해요.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마리 퀴리가 있잖아요. 마리 퀴리가 이렇게 폴란드에서 프랑스 가가지고 유학간 대학이 바로 명문대학이 바로 소르본 대학, 프랑스 명문대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프랑스는 개혁해가지고 모든 대학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평균화시켜 만들었어요. 잘했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을 다 평균시켜야 돼요. 그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소르본느가 바로 뭐냐? 사제 이름이야, 사제.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중세시대 때는 가방끈 짧아도 다 그냥 경작지 취준으로 사는 건 쉽거든. 늘 보는 거니까. 농가 훈련 갔다 와서 가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운 근대사가 발생되니까 IT 산업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사실은. 지식정보 산업 사회는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든. 그게 이제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장사를 못 하겠거든. 왜? 계약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재판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귀족자들이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중세 때까지는 지식을 다 탄압했단 말이에요. 탄압해가지고 그 지식들이 다 뭐냐? 거의 다 죽어 있었어. 근데 오로지 뭐가 있냐면 수도원에만 그 지식이 남아있었거든. 그래서 수도사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라틴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배우게 하는 거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이제 그 수도원에 보내다 보니까 지금도 모든 대학 모양이 다 뭐냐? 교양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저희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도 이제 이런 개성학교인데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학교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건물이 본관 건물이 보면은 연세대학교 같은 데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계명대도 가면 이런 것도 있을까 이런 거. 이게 뭐냐? 면류관이에요. 왕관, 면류관을 의미해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뭐 하버드 할 것 다 있거든요. 다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 흉내낸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학 건물들은 거의 다 보면 로마네스크 양식이야. 대부분 많아. 고딕이나 로마네스크 양식 제일 많아. 이게 대체로 이제 이렇게 문들이 창문들이 좀 작고 이렇게 돼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왼쪽 눈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학교 이제 보내잖아요. 그 보냈을 때 저 애들이 막 사복 입고 막 돌아서 쫓아다니는 수도원 조용한데 그야 이러라가 조용해라 이때 이제 그 이제 다들 옷을 뭐냐 일단 이제 사인이라도 사복 다 벗어. 옷 다 벗고 사제복 이제 수도사 옷을 입히는 거야. 수도사 옷 봤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뒤에 이제 시커멓게 돼가지고 쭉 내가지고 가운 입고 뒤에 이렇게 후드 달려가 있잖아요. 뒤집어 쓰려고. 그게 여러분 대학 졸업할 때 그게 복장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사제들이 이제 다 이탈리아 같은 데 가면 사제들 모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뭐 마르코 폴로 이런 거 사진 보셨을 거예요.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게 사각모가 된 거예요. 흉내낸 거죠. 어쨌든 간에 너무 재밌는 거는 동국대학교도 이런 모자를 쓴다는 거. 동국대학교 불과학교 학생들도 이 모자를 쓴다는 거 너무 좀 아이러니하고요. 참 우스운 식민지의 풍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교황령인데 알고 보면 다 영주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시대 때는 뭐냐 왕이라도 영주령에 가가지고 세금을 거두거나 재판할 수 없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직 권력 분립할 때 중요하고 나중에 행정소송할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영인데 이때는 뭐냐 가난뱅이들은 아무런 땅이 없는 거야. 다른 땅이 없으니까 이러다가 이제 뭐냐면은 새로운 이제 교황이 사고 쳐가지고 시작은 전쟁 일으키는 바람에 지가 사고 친 거야. 지는 지가 찔른 거야. 한 1000년 동안 자기들은 잘했다고. 왜 지배가 쉬웠냐면 하층민들은 우리 동양과 달라가지고 교양도 가질 수 없었고 지위도 가질 수 없었고 재산도 가질 수 없어. 아예 재산이 없어. 우리는 뭐 땅떼기라도 가질 수 있었잖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렇게 뭐 선비들이 두 마직이나 10마직이나 가질 수 있었다고. 물론 많이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별도로 있잖아요. 없는 거야. 하층민들은. 무조건 하층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길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을 계기해가지고 평민들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부를 형성해야 돼. 그게 주로 뭐냐 항구가 이제 번쩍거리는 거야. 왜냐면 그 돈들이 막 항구에서 막 쌓이는 거지. 항구에는 뭐냐 그 돈들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이 많아. 법률가들, 계약서 작성해주는 법률가들. 그 다음에 그 돈 금괴를 이제 교환하는 데잖아. 금괴를 교환할 때 이제 금괴를 교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그러면 금은 보석상들이지. 원래는 이 금괴 보석상들이 이제 처음에는 금괴를 빌리죠. 근데 금괴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진짜 무겁잖아. 그게 무거우니까 자기들 이제 금괴를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는다고. 보관증을 받은 대신에 뭐냐 금괴를 또 이제 보관해 줄 사람은 보관료를 받았다고 옛날에.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다가 금괴를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보관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금괴는 그대로 있는 태로. 그러면 금괴는 창고에 쌓여가 있는데 이걸 좀 활용하고 싶지. 그래서 뱅크란 말이 나왔어. 은행이. 그래서 이 제도가 이때 다 나온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애들은 돈이 굉장히 많아. 돈이 많은데 옛날에는 뭐냐 시골은 뭐냐면 농사 지어야 되잖아. 농사 지을 때 뭐 차 타고 뭐 요새는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데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떠문 이렇게 살았어. 이런 형태를 우리가 촌이라고 표현해요. 응? 그러면 사람이 모여있는 이걸 뭐라고 보냐 지금은 행정단인데 그게 말고 한자식으로 사람이 모여서 오골하는 이 말은 뭐냐 시라고 말해. 시장 이럴 때 시장은요 사람이 모여서 거래하는 이런 뜻이라고. 시란 말은 꼭 뭐 행정 단위로 맞는 말이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오골 모이는 거야.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자, 생기는데 인마들은 뭐냐? 공통점이 뭐냐면 평민이면서 권력도 없고 영지가 없어. 영지가 있어야지 귀족이야. 우리 애들 가끔 가다가 영어에서 뭐 독일에서 말해 뭐 폰드 가거나 반드 가면 귀족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폰 브라운 이러면 이거 귀족이고 폰자 없으면 귀족 아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할 때 이게 뭐냐면은 폰이란 말은 뭐냐? 그 뒤에 영지가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말은
아키나스 지방의 토마스야. 그러니까 인마가 아키나스에 영지가 있는 토마스야. 둔스 스코터스는 스코트라는 지방이 있는 스코틀랜드 지방인데 그게 영지를 갖고 있는 둔스라는 사람이야. 귀족이야 이거 분명히. 영지가 없으면 귀족이 아니야 절대로. 지배자가 아니거든. 로드란 말은 오로지 영지가 있는 거라고. 자 이래 되니까 인마는 영지가 없어. 영지가 없으니까 어느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있던 간에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 근데 뭐 그냥 세금은 그 당시에는 뭐냐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주가 부르는 대로 다 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다 뺏기니까 너무 아깝지, 그지? 아까우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돈 벌었는데 힘도 좋고 교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전마다 저렇게 뺏기냐 생각하니까 영지가 없는 거야. 이게 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영지를 살라고 인마들이 물론 많이 썼어. 자기 영지 많이도 필요 없거든. 그 항구에다 발 디딜 때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 가끔 가다가 네덜란드 보면은 15세기 때인데 막 고층 건물이 있는 게 있어. 15층씩 고층 건물이 있어. 그 옛날인데 그 왜 고층 건물이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땅을 좀 사고 싶은데 땅을 살려고 하니까 영주들이 미쳤어요. 황금 알을 낳는 그 위를 파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앉아 끼기는데 문제는 뭐냐? 영주와 영주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왕과 영주 간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럼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까 상인들에게 손을 빌리는 거야. 그래서 상인들이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사실은 베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팔긴 파는데 그야말로 땅을 금으로 깔 정도로 있잖아요. 비싸게 팔아. 그래서 얘들은 뭐냐? 그 땅을 사는 거야, 그때. 산 다음에 뭐냐? 여기다가 높이 성을 쌓는 거야. 왜? 자기들 재산권 보호하려고. 우리가 있잖아요. 권리를 나중에 얘기할 때 이 권리가 공권이냐 사건이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재산적 가치나 이익에 초점이 있으면 사건이에요. 그거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공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다음 윤리적 가치. 모두에게 공공성이 있을 때는 그거는 공권이 돼요. 근데 문제는 공공성도 있으면서 재산권성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사실은 개인의 공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공권은 사건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순수한 재산권성만 있을 때는 그거는 뭐냐?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익성과 사익성이 동시에 다 있을 때는 개인적 공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국가배상청구권 같은 거 공익적 요소도 있잖아요. 있는데 또 재산권성도 있죠.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사건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수는 뭐냐? 공권으로 보고 이렇게 견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를 잘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초지만은. 그래서, 이런 재산권 보호라고 되어 있어. 요거 하나.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재산권이라고 할 때는요, 좀 구분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객체인데, 과거에는 재산권이라고 안 그러고 소유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소유권이 재산권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은, 과거에는 소유권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내 자신의 몸도 소유권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이런 의미였어요. 그게 재산권 보호의 목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 사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라는 사건 보호죠. 나중에 공익보호성이라는 게 행정부의 특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건 보호가 사법의 특성이니까 공익보호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절로 뒤집어지면 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하는데 그게 이제 쌓았단 말이야. 성을 쌓아놓고 나서 이제 쌓은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재산권 보호하려고. 이 대신에 뭐냐? 밖에 사회는 뭐냐? 이런 사회야. 귀족이고 그 다음에 뭘까? 이런 귀족과 농노의 상하의 사회라고. 이런 질서는 종적인 질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종적 질서. 예를 들면은 이런 세로 질서란 말이에요. 그죠? 수익적인 질서, 수익사회라. 수익사회인데, 이런 수익사회라고. 이런 사회인데, 이 사회는 뭐냐? 평민들끼리 우리가 저거 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성 쌓고 사는 거잖아요. 요 안에는 뭐냐? 대등한 관계. 그죠? 수직에 말하면 대등관계라고. 대등관계니까 뭘까? 내가 누구한테 대해서 권리나 의무를 가지거나 책임을 지거나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말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내용도 내가 정하는 거지 왕이 또는 영주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이거죠. 그걸 보고 뭐냐? 임의적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관계가 발생해요. 이런 대등한 관계를 우리는 뭐냐? 비권력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가 바로 뭐냐? 귀족과 이런 지배하고 이런 복종하는 관계가 바로 뭐냐? 이게 권력제거든. 이런 권력 관계는 우리가 대한민국도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뭐냐?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은 뭐냐? 공법이야. 우리가 경국대전 또는 소격전 이거 다 뭐냐? 알고 보면은 다 공법이라 공법책이라고. 공법 옛날부터 있었어. 다만 우리는 사법책이 없었던 거지. 사법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관습법적으로 이루어졌겠지. 그래서 경국대전에서 오로지 관심 가지는 것은 사법적인 책에는 별로 관심 없어. 물론 굳이 억지로 따지면 상속 같은 게 좀 있긴 있는데 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래 된다. 그럼 이게 대등한 게인데 그 이제 이때까지 이 법은 옛날부터 존재해 왔어. 근데 새로운 법을 하는데 대등한 관계를 새로 만드는 이런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뭐 갑자기 만들 수 있어? 창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알고 보면 그 앞에 것에 대한 모방에 대한 하나의 변형이라고. 언제나 그래. 뭐 그거는 확실해.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누구지 아이패드 만든 뭐 누구지 그 자식 그 죽은 놈 그 있잖아 스티브 잡스 훌륭해.
그리고 애정도 있어. 금방 나는 모난 사람에서 애정이 있어. 나는 내가 좀 모나기 때문에 모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 있는데 분명하지만 완전한 창작 존재하지 않아. 김지아가 얘기했지. 저작권 이상이 존재하지 않아. 알고 보면은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영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변형시키는데 불과하다고. 자,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마들이 자, 이거 뭐 이런 해당되는 법이 없을까 생각하니까 과거에 로마법이 있었던 거야. 로마가 사실은 대등한 공화정이었잖아요. 대등한 법을 잘 발달시킨 거야. 그것도 아주 천년 동안 잘 발달시키니까 그 법이 너무 멋져. 보니까 합리적이고 로마 사람들이 합리적이잖아. 그래서 로마법을 가져오게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법과대학에서도 로마법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한 3학점 공부했는데 로마법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나라 민법하고 90%가 싱크로돼. 똑같아. 그래. 그만큼 안 돼. 왜? 천년 동안 인간의 살 생각이 똑같거든. 합리성이라는 게 똑같다고. 뭐 여기는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뀐다 그러지만은 뭐 아이폰 세대가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이라는 점은 그렇게 안 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이걸 뭐냐, 우리 로마법을 갖고 있는. 로마법에 있는 책인데, 그게 바로 뭐냐, 대등한 게 비권력제인 거야. 어떤 법령에 맺든 안 맺든, 그거는 그 사람이 결정하고 합의를 보면 합의는 지켜져야 되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뭐냐, 사적 자치라 그래. 이거는요, 계약 자유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핵심이야.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사회 특성이 자주 나와. 이게 계약 자유를 변형시킨 게 바로 뭐냐, 행정사법이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성을 쌌잖아요. 성은 희한하게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그 라틴어로 표기될 때 보면은 프랑스도 부르그라 그래. 부르즈지요. 그다음에 영국도 버그라 그래. BURG. 버그로 끝내. BURG 끝나고 저쪽에 러시아 극동에는 러시아까지도 보면요. 페테르스부르크. 독일 가면 함부르크 해. 부르가 뭐냐? 성이라는 뜻이야. 근데 알고 보면 이 성은 어떤 성이냐면 그냥 성이 아니야. 성은 요 안에 사는 이걸 보고 이제 성인데 이 성이 바로 도시라고. 요 안에 사람이 모였어. 도시라는 뜻이야, 도시.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은 뭐냐? 시민이라고 그랬어. 근데 연마들은 그냥 도시 안에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도시 안에 산다. 우리가 지금 강남 산다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듯이 도시라고 살 때는요. 실제로 대등한 평민이고 돈이 많고 왜? 저 땅에 들어가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될까 이거? 돈 많고 그러면서 뭡니까? 성격이 떨어진다 뭐냐? 밖에 있는 교황에서 대항하는 개념이잖아. 그게 뭐냐?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들이고 뭐 위건호든 퓨리탄에 간에 개신교고 신교도들이고 그다음에 그 말들은 상공에 대해서 신흥 상공업에 주로 종사하고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니까 부르그 안에 사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뭐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부르주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없어. 부르주아란 말은 부르그 안에 사는 사람들 뜻이 요 의미예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인데 그냥 뭐 단순하게 우리가 옛날에 저쪽에 평양성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란 말은 이렇게 출발했어. 그래서 부르주아적인 법이다 이런 말이야. 사실은 시민법이라 정확하게는 시민법이라고 표현해야 돼. 지금도 그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외놈들이 민법이라고 번역했어. 못됐게 백성법. 백성하고 시민은 전혀 달라. 백성은 임금한테 내내 이거고요. 시민은 왕에 대해서 대항하고 새로운 근대사회를 여는 사람이고 전혀 다르다고 정반대 개념으로 번역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주 못된 번역이 하나다. 전 세계 그런 못된 번역도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거짓은 아닌데 번역 잘못한 거 있어요. 예수가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써줘. 나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걸요 우리 어릴 때는 한자로 내가 한자로 그 성경 그렇게 오래 봐도 몰랐어요. 인자라고 해요. 한자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나 인자나 똑같아 보이지만은 있잖아요. 어떻게 같아요? 인자하면 공자, 맹자 이런 느낌이 들잖아. 자기 스스로나 인자는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란 말하고 인자는 너무 다르잖아요. 번역할 때 똑같은 말처럼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이더라. 그래서 사적 자치 방금 이런 의미, 이런 뉘앙스는 다 뭐냐? 행정법의 특성이 아니다.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예를 들면은 과거의 문제가 이제 한 번씩 복고 뭐 그야말로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헨리 해성처럼 복고풍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헌법의 특성이죠. 이런 헌법의 특성인데 헌법의 특성으로서 이제 뭐 이념성, 정치성, 이런 가변성 뭐 이런 걸 들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출제가 많이 안 되지만은 한번 보기해 놓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행정의 특성 인것 들어갔을 때 인것 들어가게 되면 인것에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행정부의 특성에서 이제 첫째로 나오는 특성이 뭐냐면 존재 형식이라고 해요. 존재 형식 아직 안 배웠는데요.
존재 형식은 행정법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할 때 성문법의 특성이다. 성문성이라는 말 써요. 성문법의 특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해야 됩니다. 옛날 문제에서는요, 이게 주의하는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원칙적으로는요, 이러한 성문법의 형태라는 거죠. 성문법의 형태고 예외적으로는 불문법, 이제 문자가 아닌 형태로 존재한다. 관습법 같은 걸 불문법인데 중요한 거는 성문성의 특성이라고 가지고 불문법이 없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불문법도 가능은 하다. 근데 뭐 성문성 좀 이상하거든요. 왜? 대한민국도 지금 민법이 있거든요. 성문법이거든요. 이건 주의될 게 민법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로마에서 출발했는데 로마는요 관습에서 출발했어요. 관습이 오랫동안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로마는 잘 알다시피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는데 걔들이 그냥 개방적이잖아요. 그래서 개방적이라 가지고 주변에 이제 다른 거 에트루리아 같은 이런 훌륭한 나라의 문명들 다 받으래요. 개방적이니까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오기 좋잖아요. 기술들이 저기 가면 병민한테 대우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로마가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왔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로마의 관습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것들 관습하고 저것들이 생각하는 관습하고 상식하고 이 생각이 충돌될 때 자꾸 부딪히니까 드디어 이제 나중에 이제 주로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물론 귀족으로 들어온 사람도 계시지만은 보통은 뭐냐면 평민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원로원들은 귀족도 돼 있으니까 이 귀족들에 대해서 재판하면은 그런 법이 있다 우리 동네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 그게 나중에 승질한 거야. 뭔데 까라 이래 돼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성산 사건이라고 있어. 12동법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때까지는 관습을 정리해서 성문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게 로마 역사에서 이제 그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민법은 뭐냐면 관습을 출발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식품위생법, 관습법 없거든요. 건축법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존재 형식에서 할 때는 이제 다종다양성. 이거 이제 상세들 이제 사실은 좀 문제되죠. 다른 법은 다 이름이 치면 나와요. 법제처 들어가지고 헌법 치면 나오고요. 민법 치면 나오는데 그런 이름의 법률이 있어요. 법이랑 법이 있는데 행정법 이름은 없어요. 이 행정법은요, 뭐 식품위생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온갖 그런 법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다종다양성이다. 이 말은 뭐냐면 행정법에 대해서는요 공통되는 일반 법전 행정법에 이름의 법전이 없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행정법에서 그러면 이 행정법 전체를 가르는 총칙적 규정이 있냐? 총칙이란 말은 총할 때 총은요 공통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될 거는 없는 거는 분명한데 을 위한 노력. 자, 이거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가지고 을 위한 노력은 있는 거야. 그럼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정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해. 아직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희망을 건너면서 입맛 좀 키워가지고 하면 안 될까 하는 게 바로 뭐냐 행정 절차부예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행정 절차부에서 각별하게 애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20문제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런 점도 있어요. 이 자체가 이제 사전적인 권리 구조로서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런 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그러나 주의될 거 공통되는 그런 원리라든지 또는 성질 같은 거는 있더라 이거예요. 있기 때문에 오늘날 행정법학이 가능한 이유가 그거예요. 행정법학이라는 것은 그런 각 이름은 다르지만 식품위생법, 건축법, 개별법이 다 있는데 이 행정법에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공통된 원리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성질상의 특성인데요. 내용상의 특성도 좋고요. 내용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중요한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이 중요한 내용은 상세하게 거의 모든 문제에서 묻게 되고 공부하게 되니까 잘 안 묻는데 행정법의 제일 중요한 특성은 뭐냐? 굳이 사법이 있는데 행정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특히 대등한 관계를 만드는 근대국가가 열렸단 말이야. 근데 근대국가는 근본적으로 저런 상한계 실어가지고 지금 만드는데 만든 이유가 뭐냐? 첫째로 뭐냐? 우월적인지, 즉 행정 주체에 대해서 행정 주체 의사하고 국민 의사가 충돌했을 때 행정 주체에서는 내 세금 내야 되겠다. 국민은 나 싫다. 이랬을 때 의사의 충돌할 때 행정 주체 의사에 우월적인 지위를 준다는 거죠. 우월적 지위. 이를 부여한다. 이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권력적인 겁니다. 행정의 핵심은 권력적인 거예요.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성격이 갈라져요. 권력적일 때는 반드시 권력적이고 그렇지 않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우월적 지위를 주는 이유가 뭐냐? 아까 전에 민법이 사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공익을 우선하는. 그래서 공익 우선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공익이 항상 우선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공익하고 사익이 충돌했을 때 때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비교 형량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은 우월적인 지위를 주는 이유는 공익 우선성 때문에 그렇다. 때로는 공익이 더 클 때는요 할 수 없다, 안 되겠다. 상속 요금 징수할
보조금을 징수받는 자하고 또는 그 하는 자하고 사이에 싸움이 있었을 때 양 당사자가 대등하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상수도 행정이라는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강제 징수를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면 하면 내도록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규정성질이라는 특성인데요. 이러한 규정성질이라는 특성도 과거에 이제 시험에 나올 때가 있는데 규정성질 여기다 좀 적을게요. 행정부의 이제 규정의 성질은 뭐냐면은 이 법 자체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런 뜻인데요. 실제로 뭐냐면 행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민법에 비해서 민법하고 비교한 거예요. 회계적입니다. 하라면 해.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행정법을 좀 이해를 잘해요. 왜냐면 자기가 겪어본 바로 군대 생활이 바로 전형적인 행정법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는 병 2년 동안 하여튼간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회계성. 군대에서는 신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맞았을 때 저 신발 좀 안 맞는데 요새는 이제 안 그렇겠지만 옛날 같으면은 그래서 왜 그러면 신발이 너무 좀 작아서 이러면은 발을 깎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맞춰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회계성이고. 하나는 뭐냐면 정형성이에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군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죠. 사실은 비는 또 누구는 이렇게 군복 입혀놓으면 간지난다. 그건 간지나게 촬영을 해서 그런 거고, 훈련 받고 있을 때는 절대 간지 안 나거든. 그거는 이제 대외적 홍보용으로 간지나게 촬영한 거지. 주로 이제 입대할 때 화장 많이 하고 들어갔겠지. 그 전날 피부 관리도 하고 들어갔겠지. 그러나 이제 들어가가지고 유격 한 두 달만 받아봐봐. 그러면 깨재재가지고 다 똑같아. 구별 안 됩니다. 자기 사진도 구별 잘 안 됩니다. 단체로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보면은 유격하고 나서 보면은 개개가지고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정형성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있는 기술성, 이런 기술성, 수단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끼리 비교해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든 법은요,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가 평상시에 내가 식품을 제조할 때 또는 두부를 만들 때 이런 걸 집어넣으면 되나 안 되나 이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여기다가 이격선을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건축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평상시에 식품을 제조하고 건물을 짓고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규범을 행위규범이라고 표현해요. 그 행위규범성도 있고요. 모든 법은요. 내가 평상시에 이 법을 의식해가지고 법의 기준에 맞춰서 행동해야지 하는 평상시 생활을 규율하는 그런 행위규범성도 있고, 그럼 두 가지가 이제 좋다 해가지고 법대로 하자 해가지고 법에 가봐서 재판하죠. 그럼 법관이 이제 재판의 기준이 되는 재판 규범성도 있는 거야.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봐요. 거의 모든 부분 이런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자에게도 여성 호르몬 있고 여자에게도 남성 호르몬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학생들 중에서 남성 호르몬 많으면 수염도 나고 다리에도 털도 많이 나가지고 별명으로 털보소 듣잖아요. 이 털보라는 이 별명은요, 우리 고모들 별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 딸 별명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다리에 털 나는 거. 그래서 저주받은 운명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미워합니다. 더 미워하는데, 까짓까. 이왕 비싼 맞는 거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속으로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런 거라도 물려줘서 복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유일한 복수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어쨌든 행정법의 경우는 행정법도, 공법도 그렇고요. 민법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특성인데 특성이냐 할 때는 좀 더 강화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은 재판 가서 보자. 이건 잘 안 하고요. 주로 행위규범성도 강하고요. 민법에서는 평상시에 민법의 규정이 이런 거 따져가지고 생활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다가 싸움 나면 자판기 발로 찼는데 싸움 났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니까 주로 재판규범성적인 성질이 강하다는 거지. 민법에는 재판규범성이 하나도 없고, 행정법에는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르다시피 행정법의 특성이라 할 때는요, 행위규범성의 특성이고, 재판규범성은 아니다. 이게 답이에요. 특성으로 얘기할 때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행정법의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따 더 계속하겠습니다.